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안에 들어와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두 분의 발표와 발표자별 지정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올림픽 유산의 전승, 올림픽 구술사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우석대학교 천호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석대학교의 천호준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사례 연구로 발표할 부분은 그 스포츠 유산 중에 그 올림픽 유산에 관련된 그 관리가 수집과 활용에 관련된 즉 전승과 연관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올림픽 구술사라는 분야로 좀 한정을 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과 지향이라는 그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우선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학의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역사학은 그 어떤 상류층의 취미나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학문이라기보다는 문학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제 19세기 이후에 랑케가 등장하면서 과거 그리고 객관주의, 절대주의 등의 특징을 가지면서 그대로의 역사 서술 중심으로 역사의 연구가 변화였고, 이에 따라서 랑케는 사건 지향적인 정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체의 서술 형식을 사용해서 역사를 기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랑케의 실증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과 그다음에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역사학에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회사는 랑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현재주의,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사회 구조나 현상을 이론화, 유형화하는 서술 형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근대적인 그 인식과 사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현으로 그동안 다루어왔던 역사에서 다루었던 거대 담론을 부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개별 인간의 어떤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이야기체의 서술 형식을 부활시켜서 신문화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문화사는 미시사적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접근 방법은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신문화사가 등장하면서 서양 근현대 혁사학의 변천이 시작되었고, 이런 그 미시사와 인류학에서의 방법론의 발전은 문헌으로 기술되는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가 가능한 구술사를 출현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외에서 시작된 구술사 연구 방법론은 1980년대부터 국내 학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사, 노동사, 정치사, 사회사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한국의 체육, 스포츠 역사 분야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시작을 알리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체육사 분야에서의 구술사 연구의 발전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입, 전개, 성장의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그 한국 구술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구술사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례라는 그런
전문 학술 도서를 통해서 구술사 방법론의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사회자이신 김주연 사회자께서도 태권도의 미국 진출과 미국 체육회 가입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술사 방법론의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를 시도하였고, 전개 과정에서는 구술사 방법론의 탐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사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의 적용과 그 의의부터 시작해서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사 분야에서 구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체육사 분야에서는 초기에는 체육인의 체험과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술사 방법론의 적용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편, 이후에는 구술 사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육계에서 이루어진 구술사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애초 민중 지향성을 갖는 구술사 방법론의 장점과 달리 엘리트 인사들의 구술 수집에 좀 집중되어 있고, 연구 현장에서는 구술 사료의 치밀한 분석과 해석이 부족하였고, 수집한 구술 자료들이 활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육사 분야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술이 메달리스트와 같은 엘리트 인사들에 치중되어 있거나, 올림픽 역사를 다룬 일부 연구들이 구술 내용의 단순 인용이나 사실 확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구술 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올림픽 구술사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검토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주제와 대상이 적절한가, 다음으로 국내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국내의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전반적인 진전을 위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구술사가 국내의 올림픽 연구에 적용되면서 왜 일부 엘리트 선수들에게 집중되고 제한된 경험에 대한 자료만 수집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향후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의 올림픽 구술사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와 구술사의 성격을 살펴보고 올림픽 구술사에서 이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통해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림픽 구술사 연구는 공공 역사와의 협업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공공 역사학의 개요, 구술사와 공공 역사학의 관계를 검토해서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방향성과 실천 과제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연구는 국내 올림픽 구술사 연구를 전반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체육사 분야에서 구술사 방법론의 적용과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올림픽 유산 정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올림픽 구술사에서 일부 유명 메달리스트들에 관련된 자료만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딜레마라는 뜻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올림픽 구술사의 그 연구 주제와 대상에 있어서의 대중과 엘리트라는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은 근현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로서 한국 체육사의 스펙트럼 내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근현대 체육사로의 맥을 연계하는 올림픽 연구들이 상당수 산출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좀 분석해 보면 일정한 의도를 가진 기록물 또는 대외 결과 보고서 등과 같은 제한된 사료의 이용에 따라 역사 해석이 좀 집단적이고 공통적인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올림픽 사료에 그러니까 검색되거나 이렇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사료의 이용, 즉 부조적 이용의 문제점과 실증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술사를 활용한 올림픽 구술 사료의 수집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유명 메달리스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그 구술 채롱의 내용 역시 올림픽에 참가한 경험만으로 한정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러한 딜레마는 결국 올림픽 역사의 전반적인 진정과 올림픽 유산의 온전한 전승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이 일어난 원인과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메달 리스트에 집중하고 있는 원인은 체육 스포츠의 유산관리 현실에 기인하고, 따라서 구술사 본연의 어떤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정부기관, 민간기관, 개인 연구자들이 모두 일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구술 체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스포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그랜드 슬램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고, 또 그동안 정부는 스포츠를 그 정치에 활용하고 하는 그런 3S 정책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을 통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다양한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포츠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 체육 스포츠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대회에서의 어떤 승리하거나 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된 그런 일들은 결국 스포츠 유산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따라서 다양한 남겨져야 될 기록들이 남겨지지 않은 그런 기록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구술사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그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구술사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참가 경험에 한정하는 부분은, 우선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현실을 보면 구술사는 다양한 계층들의 사회적 기억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는 메달리스트의 어떤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일부분을 다루거나 올림픽의 참가 경험만을 제한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올림픽 역사 연구를 위한 구술사 방법론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올림픽 역사를 풍부하게 서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참가자들의 다양한 체험과 기억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풍부한 역사서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텍사스 대학교의 올림픽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968년 올림픽 구술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68년에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존 문헌과 역사 연구에서 공개되지 않은
인종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의의는 올림픽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기억과 비판적, 대안적 기억의 다원성을 인식하고 비판적, 대안적 기억을 기록화하는 구체적 실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안목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구술사에서도 연구 대상을 소수의 엘리트 중심에서 탈피하고 올림픽의 역사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올림픽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체험과 기억을 체록하여 풍부하게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올림픽 구술사는 구술사 본연의 의의와 가능성에 더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영국 MLA 위원회에서 한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의 기록 프로젝트는 영국 런던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영국에서 이제 문화 올림픽으로 개최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설정하고 다양한 그 기록 역사 또는 기록 관리 기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념관, 그 다음에 도서관, 기록관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MLA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다양한 유산 관리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국민의 기록이라는 그런 구술 체록 사업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성은 올림픽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어떤 대중성 혹은 사회 문화적 차원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업의 의의는 올림픽 기억의 주체를 다원화시키는 발상에 대한 안목 그리고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즉 그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 등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전략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림픽에 대한 기록화가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새로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환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 복지의 전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단순히 금전을 제공하는 수동적 복지 개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도 함께 일반인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고 즉 기록을 같이 만들고 또 구술체록이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유산관리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일반인들과 함께 똑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 복지 개념의 전환에 대한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국내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는 올림픽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술 체록 수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체제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주올림픽위원회의 호주 패럴림픽 역사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구술사라는 것이 아래로부터 밑으로부터 그동안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계층에 대한 그 체험과 기록을 체록하고 그것을 역사의 현장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감안해 볼 때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도 구술사 본연의 의의,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감안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역사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구술 체록을 시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여러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즉 연구 주제와 대상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국내의 어떤 시도도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스포츠 발전 공헌자를 대상으로 구술 체록과 관련 책자, 콘텐츠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의 특징은 기존의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
집중되어 있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벗어나서 지도자, 연구자, 행정가, 언론가들을 대상으로 구술 체록을 하고 공헌자의 생애사 및 주제사 인터뷰를 혼합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 발전 공헌자의 업적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그리고 이를 수집,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구술체록 사업의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우리가 유물을 수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유물의 존재 교와 그리고 그 유물을 기증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타진하는 데 좋은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 유산의 그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결락 기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유물의 존재 교율을 파악해서 스포츠 유산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구술 체력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공해서 향후 구술 체력 연구의 외연 확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질적 연구로서의 구술사 방법론이 올림픽 구술사 연구에서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 만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술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행위자 중심의 연구, 그 다음에 맥락 중심의 연구, 해석적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구술 질적 연구에서는 기술 그리고 분석, 해석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연구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기술이라는 것은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술사 연구에 적용을 한다면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석은 독자가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분석은 구술사 연구에서 적용을 하면 이 구술자가 참을 얘기하는지 또는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해석의 단계는 독자가 이해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술사 연구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 구술자가 왜 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중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지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 분석 해석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 분석 해석에 일련의 과정을 이루되 3자 간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고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구술 자료에 대한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술 자료는 인터뷰 자료는 구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전개 과정,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술자 개인의 언어행위와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헌에 기록되기 힘든 구술에 동반되는 제스처, 표정, 음성의 고조, 떨림 등이 표현됩니다. 또한 구술은 매우 상황적이기 때문에 구술이 누구에게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술성의 포착은 구술사의 언어 자체와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술 자료는 다른 의미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구술자가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적 진실과 서사적 진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 진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서사적 진실은 본인이 인터뷰를 함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혹은 거짓으로 얘기한다거나 하는 그런 서사적 진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술사에서는 이 사실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이 서사적 진실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서사적 진술의 일관성이 부재할 때도 구술 자료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소개할 주관성의 특징을 고려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술 자료는 주관성과 개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 구술사의 주관성은 실증주의 역사 연구나 사학분에서 비판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개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어떻게 객관적인 역사 연구의 현장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 구술 자료는 단순히 사람들이 했던 것만 아니라 그들이 하길 원했던 것, 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 폴텔리라는 연구자가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그 정부에 대항해서 노동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노동자였던 루이기 트라스 툴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공적 기록, 예를 들어 신문 기사라든가 법원에 있는 기록들은 이 사람을 상당히 하찮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을 구술 체록을 했을 때, 그 구술 체록을 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루이스 트라스 툴리가 벽을 넘어가고 또는 총을 날아오는 걸 피해서 저항했다라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당시 저희가 그 왜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역사 기록은 당시의 이탈리아의 노동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노동 상황에 있었던 일반인들의 내용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걸 분석해냈을 때, 우리는 이탈리아 그 시기의 노동 상황을 좀 더 두텁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는 후대가 이 사건을 평가할 때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의미의 신뢰성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술 자료의 주관성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를 해석하는 작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더 치밀하고 촘촘히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당시의 시대적 사건을 좀 더 두껍게 하는 역사 서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올림픽 구술사 연구를 검토해 보니 앞서 기술 영역에서는 구술 자료의 구술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구술 내용을 인용문으로 제시할 때 시대 그 상황적 요소를 배제한 어떤 윤문 또는 편집을 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 단계에서는 서사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해석에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에까지 이르러야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의 노동 상황에서 루이스라는 사람을 왜 영웅으로 표현하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에 대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이 없이 기술 또는 기술과 분석만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올림픽 구술사 연구는 기술 영역에서는 구술 내용을 그대로 사투리라든가 또는 웃음소리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고, 분석에서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배경 연구를 통해서 사실적 진술과 서사적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석 단계에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그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방향성과 과제를 공공 역사와의 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역사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역사학 밖의 대중들이 어떻게 과거를 이해하고 소비하고 나아가 그들 스스로 어떻게 역사 만들기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는 새로운 역사학의 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켈리는 공공 역사를 교실 밖에서 실천되는 역사, 즉 학계 밖에서 역사가 채용되고 역사적 연구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대중화에서 대중의 역사화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공 역사학의 등장은 우선 1970년대 때 미국의 경제 위기로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회 진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역사적 지식의 적용을 역사학 밖으로 좀 확대해서 역사학의 유용성과 실제적인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 역사학은 소위 아래로부터 역사 혹은 민중사를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의 등장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득권에 의한 일부만의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를 남기는 계층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인식, 마지막으로 역사 소비 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 콘텐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TV에서 하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나 또는 교육 현장,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의 역사를 또 다른 전공자들이 교육을 하는 식의 그런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역사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콘텐츠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돼서 이러한 공공 역사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 역사학은 역사학의 위기와 역사 주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리고 폭발적인 역사 소비의 증가 현상에 따라서 발생을 됐는데, 따라서 이 공공 역사학은 새로운 연구 주제와 대상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억 연구와 구술사와의 협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기억 연구는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개인들의 기억은 무시하고 해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억을 개인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논의를 옮기고 공공 역사에서 개인적 기억과 집합 기억들을 모두 공공 역사의 생산에 속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에 개최한 주 운동장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기억들이 있겠죠. 신문 기사들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공식적인 기억들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 올림픽에 대한 개회식이 열렸던 그 운동장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기억과 지역민들, 서울 지역 주민들의 집합적 기억까지도 역사의 현장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담론으로서 이 공공 역사학은 기억 연구와 밀접한 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 역사가들은 공공 역사의 수단으로 구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술사의 경우 대중들의 역사에 관심을 기르고 대중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윤택님은 구술사와 공공 역사의 협업 지점을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화, 역사 박물관과 구술 전시, 구술사와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초기 구술사에서는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되고 어압던 개인들의 기억을 발화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역사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역사 속에서 침묵이 되고 배제되었던 기억을 소환해서 공식적인 역사에 편입하는데 일조했던 구술사는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 기억을 호출할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개인적 기억을 공공 기억 또는 기록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구술사도 올림픽 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올림픽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 기억을 객관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서 올림픽 역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국가주의, 그런 메달 개수, 새로운 기록의 수립, 일부 스타 운동선수들에 대한 거시 담론에 집중됐던 것을 개인의 기억, 즉 개인의 운동 체험, 훈련 과정, 올림픽에 대한 인식과 소외, 에피소드, 삶의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의 기억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과 구술 전시 부분입니다. 공공 역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가 역사박물관과 기념관 등과 같은 역사기관의 재현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이곳에서 역사를 접하고 현대사들과 관련한 다양한 기억 투쟁을 벌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보존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인 구슬은 몇 년 전부터 역사박물관에서 시도되기 시작됐고, 공공의 공간인 박물관에서 어떻게 사적인 기억을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슬과 기억이 전시될 때 전시자마다는 구슬자가 되고, 관람객은 발화자와 소통, 공감,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공공의 기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구슬 전시는 대표적인 공공 역사의 장이 됩니다. 향후 올림픽 구슬사에서도 국내 올림픽 관련 기관, 단체, 연구자들이 생산한 올림픽 구슬 자료를 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전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술사와 역사 교육 부분입니다. 그 국내 공공 역사학자들은 기존의 대중의 역사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하고 또 역사를 소비하는 그런 양상을 분석하면서 많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그들이 교육하는 내용 간의 간극을 많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 역사가들이 이러한 역사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인정하고 역사 소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 본연의 목적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 즉 공공 역사가들, 즉 체육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공 역사를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올림픽 구술사는 올림픽 구술사 연구자들도 자신들이 공공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구술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하며 청소년 대중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기관 등에서 올림픽 역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체육사학뿐만이 아니라 구술사의 활용, 나아가서는 올림픽 역사의 전반적인 진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구술 체력을 담당하는 관계자들도 그 구술 체력에 관한 교육을 또는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의 대중화를 이루어내는데 가장 큰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좀 더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가는 말입니다. 2015년에 박기동 교수님이라고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체육사에서 구술사를 활용하는 현재 우리의 입장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덧 본격적인 구술사의 붐을 더불어 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자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복잡 다단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연구를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올림픽 구술사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구술사의 태생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올림픽 구술사 현장에서는 엘리트 선수만이 주요 구술 체력의 대상이 되고 구술 자료의 치밀한 해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올림픽 역사에서 올림픽 구술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올림픽 구술사의 주요 연구 대상은 기존의 스포츠 유산에 관한 인식 부족, 그다음에 구술사 방법론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이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올림픽 역사의 균형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의 선진 사례와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사례를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올림픽 구술사 연구는 구술 사료의 어떤 성격과 질적 연구 방법론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올림픽 구술사 연구는 공공 역사학과의 협업을 이루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 기억에서 사회적 기억으로 역사 박물관과 구술 전시, 그리고 구술사 역사 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실천 과제를 탐색하고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덧붙여 올림픽 구술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술사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 확대, 그리고 공동 저작의 성격으로 발생하는 어떤 저작권의 문제, 그다음에 체계적인 구술 자료 수집으로 한 구술 체력 매뉴얼의 제작, 그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아카이브의 구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의 올림픽 구술사는 공공 역사학과의 협업을 모색해야 하고, 구술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놓을 때 올림픽 역사의 전반적인 진정과 체육사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해 주어서 올림픽 유산 전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천호준 교수님의 발표는 올림픽 구술사에 있어서 대중과 엘리트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방법론 보완의 필요성과 공공 역사와의 협업 모색에 대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옥광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 옥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천호준 교수의 올림픽 유산의 전성이라는 대주제의 올림픽 구술사의 쟁점과 지향이라는 사례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지하다시피 스포츠와 특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자체로서 존재하거나 또는 올림픽 자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적 그러한 그 모든 어떠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도 존재하죠. 특히 우리 한국 올림픽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까지 주로 그 사료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제한적이었고 편협한 그러한 자료의 활용에 머물러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가 오늘 그 사례 연구로 제안한 구술사는요, 우리 체육학 연구에 또 특히 체육사 연구 또 올림픽사 연구에 아주 중요하게 그 중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그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연구라든지 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사료에 국한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구술사가 우리 한국 체육계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올림픽 구술사 연구의 쟁점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사 연구에서도 구술사 적용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실천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술사는 문헌 중심의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연구의 방법이죠. 특히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이 이 구술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메달리스트와 같은 엘리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올림픽 역사에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 중심의 구술사 연구는 올림픽의 유산,
오늘 우리의 학술 대회의 주제이죠. 특히 이 유산 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총체적 사회 문화의 어떤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후속 세대의 그러한 유산 전성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술사는 올림픽 역사의 공백을 메꾸는 도구로 틀림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달리스트 위주의 구술은 올림픽 사회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술사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해서도 발제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의 어떠한 올림픽 역사 연구에 어쩌면 편협한 그러한 관점을 보다 더 가중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술사 연구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발제자도 이야기해 주셨고 토론자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는 구술사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올림픽 유산을 온전히 전성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구술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토론자는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주장에 특히 공감하는 부분들은 구술사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엘리트 선수 중심의 구술사 연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큰 한계라 여깁니다. 구술사 연구가 왜 그렇다면 발제자께서는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이나 비엘리트 선수들의 경험이 왜 구술사에서 배제되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엘리트 중심의 어떠한 전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즉 여태까지 거시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엘리트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고 해왔던 그러한 해석적 연구들이 우리 학계와 사회 문화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또 토대가 되어서 구술사 연구를 독려하는 하나의 어떠한 또 촉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또 구술사를 통해서 올림픽 유산의 다층적, 다원적 의미를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구술사 연구의 방법론을 확장해야 한다고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구술사를 통해 사회적 기억을 더 깊이 전성하는 연구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구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올림픽 유산의 진정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술사를 폭넓게 적용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반영해서 그 효용성이나 반영의 적절성도 활용성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제자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고 싶고요. 구술사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활용할 것인지 그 커지고 있는 그러한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스포츠사 연구와 유산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까지 연구한 그런 토대 관점에서 미래 연구의 방향성도 조금 더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옥광 교수님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 시간에 천호준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이 다양한 구술사의 활용도를 좀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대상에 대한 확장과 균형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담당해 주신 천호준 교수님과 옥광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자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 발표는 수원광교박물관 스포츠 유산의 성격과 활용에 대해서 수원광교박물관 김경표 학예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광교박물관 학예 연구사 김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사례 발표는 저희 수원광교박물관에 그 소장되고 있는 스포츠 유산을 어떻게 이제 그 성격과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수원광교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알아보시면, 수원광교박물관은 그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그 발굴 유물과 또 수원시에 기증받은 유물을 함께 보관하면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 기증 그 사료가 전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하셨던 소강민관식 선생님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강민관식 선생님 자료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대한체육회장을 약 7년간 그 1964년부터 1971년까지 그 대한체육회장을 역임을 하시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한국 스포츠 발전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신 게 바로 이 소강민관식 그 전 대한체육회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이분 자체가 아주 그 수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집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과 관련된 그 사진, 자신이 뭐 받은 증명서, 여권, 뭐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수집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한체육회장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그 체육계 인사들과 선수들이 기증한 또 스포츠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많이 저희 박물관으로 이제 기증이 되었는데요. 이 소강 전 민관식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하게 됐고, 또 이분이 그 대한체육회장님을 역임하면서 해왔던 일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그 수집된 유물들이 어떻게 수원시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저희는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 시설이고요. 먼저 이제 그 수원광교박물관 스포츠 유산의 수집 경위를 살펴보면, 그 소강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님 활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체육 활동과 아주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부터 보면 대한탁구협회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위원들을 또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교부 장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 정치사, 스포츠사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근현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고보 시절부터 탁구로 그 탁구 대표로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원 고등농림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테니스부, 축구부, 뭐 럭비, 뭐 스케이트, 그러니까 거의 다루지 않은 스포츠가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스포츠 감각을 이제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교토 제국대학으로 진학해서도 마찬가지로 테니스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창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학업과 함께 그 스포츠 활동을 해온 그 소강 민간식 선생님은 1964년에 대한체육회장 말년에까지도 이제 물론 이 테니스는 이제 거의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많이 이제 치셨던, 그래서 이제 소강 테니스 대회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테니스를 사랑하셨었는데. 이 1964년에 그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쿄올림픽이 이제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1964년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도쿄올림픽 방문했을 때 기념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의 이제 그 아주 그 당시 이제 그때에 가장 많은 한 200여 명의 임원과 선수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 발표문에 이제 써놨지만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은메달을 땄던 레슬링의 정창선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복싱 펜터급에서 은메달을 땄던 정신주 선수, 그리고 이제 유도에서 동메달을 이렇게 이제 땄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들은 다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은 저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이미지 자료 또는 유물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소강 민간식 전 대한체육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육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대한체육회를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한체육회관을 무교동에 이제 체육회관을 세우면서 많은 체육협회를 저 건물 하나로 다 모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육계의 행정 시스템을 더 빨리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조직을 하나로 모으면서 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개회식 할 때의 그 사진들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개회식 할 때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는 사진이고요. 개관식 때의 사진들을 또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태능 선수촌 건립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쿄올림픽을 치를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함께 모두 모여서 있을 숙소가 없어서 뭐 호텔부터 여관 잡을 수 있는 숙소는 다 잡아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대회 그 경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가려고 그러면 뭐 효창 운동장이나 뭐 장충체육관이나 이런 곳이 뭐 대회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또 훈련을 못 하고, 그러니까 대표팀을 소집을 하고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제대로 그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 태능 선수촌을 건립을 하고 국제 규격의 운동장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태능 수영장이라든지 태능 국제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이제 운동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과학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둔다든지, 그리고 과학화를 위한 시스템을 해외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역할들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이제 태능 국제 수영장하고 이 태능 국제 스케이트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71년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듯 한국 근대 스포츠 이거는 이제 태능 수촌 전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천으로 옮겨가기 직전에 그래도 가장 많은 시설물이 남아 있을 때의 태능 선수촌 전경입니다. 근데 이런 그 태능 선수촌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대회에서 성적도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976년 몬트리올 때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84년에는 LA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성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고 또 1988년도에는 세계 종합 4위를 하는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한 밑거름에 이런 그 당시의 어떤 투자와 그 민간식 선생님의 노력이 또 물론 숨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본인도 아주 수집광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체육회장 임명증인데 임원증인데 1964년 본인이 회장으로 임원됐을 때 임원증부터 71년 퇴임할 때까지 임원증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걸 버리시지 않고 여권, 자기가 뭐 국회의원 때, 대한체육회장 때, 문교부 장관 때 어떤 시절에 썼던 모든 여권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 자체가 하나의 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걸어가는 길마다 나오는 것들을 다 기록으로 생각하고 수집을 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학예 연구사로서 이런 유물 수집을 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저조차도 저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수집한 자료도 있지만 이분이 그 대한체육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헌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분께 이제 자료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바로 이제 한남동에 이 본인 집 안에 컬렉션 룸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집한 다양한 이제 컬렉션들을 이렇게 이제 그 보관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이제 관람도 이렇게 시켜주고 이제 그런 컬렉션 룸을 만드니까 이런 컬렉션 룸이 있으니 그 스포츠 관계자분들이나 스포츠인들이 또 많은 기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마란치 IOC 위원장, 그다음에 그 제프 블라터 피파 협회장도 이렇게 왔다 갔고요.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또 차범근 선수도 본인 사인볼을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기증도 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저 컬렉션 룸에 쌓이게 됐었고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수원 박물관으로 이렇게 기증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 저희 수원시로 기증을 하시게 된 이유는 소강 민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수원 고등농림학교가 현재의 서울대학교 농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수원에 그 권원모범장이 있었고 그 옆에 수원 고등농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제 엘리트들이 이 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었고 그렇게 수원과 첫 번째 인연을 맺은 이후에 그 이제 해방이 되고 여러 관직에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수원과 인연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전쟁 이후로 이분이 이제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 개성 출신이시거든요. 개성이 고향인데 한국 전쟁과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개성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 없게 된 걸 이제 너무 한스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자신이 그래도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원과 개성 그리고 이제 수원에 이제 개성 그 이산가족 연락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수원과 개성을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 당시에는 다 경기도였기 때문에 이 수원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문교부 장관 시절에도 이제 수원 고등농림학교 동창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는 축하현을 수원에서 또 했었고 또 70회 전국대회 때도 또 이렇게 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수원과 인연을 이제 맺어 오시다가 2006년에 이제 소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족분들이 이 소강 선생님 자료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그 수원시 이제 박물관 수원시 쪽에 지인이 있어서 이제 수원시를 또 소강 민간시설에 많이 이제 그 애틋해 하시고 하셨으니 수원 쪽에 기증을 해볼까 하고 이제 저희 박물관을 그 유족분을 찾아오셨는데 요 사진이 아주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사진 거기에 이제 민영을 찾아 수원 서호에서라고 1937년 10월 9일 이렇게 해서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저희 수원 박물관에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개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유물 구입을 수집을 하다가 수원 서호에서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니
아주 귀중한 우리 학창 시절과 이 전시로서 아주 전시하기 좋은 사진이다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용호 그 이제 소강 민간식 선생님의 부인이신 김용호 여사님이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니 저희는 이 사진 원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 원본이 본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기 계신 이 민형이 민간식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 민형이라는 분이 민간식 선생님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민간식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원본 사진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 고등농림학교로 진학한 민간식 선생님을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의 동창이었던 친구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소강 민간식 선생님을 만나러 서울로 왔던 겁니다. 수원으로.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말하자면 사진을 한 장씩 나눠 가진 거죠. 근데 그 사진 중에 이제 소강 민간식 선생님이 워낙 그런 걸 다 아끼고 잘 보관하시니까 본인이 계속 보관을 하셨고 친구분 사진은 뭐 어떤 경유인지 모르겠지만 흘러서 유물 매매업을 하시는 분한테 들어갔고 그게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때 그 김용호 여사님이 이 사진을 만나고 이 전시장을 보고 나서 집에 가셔서 거의 이제 확정을 이 유물은 수원시로 갈 인연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진이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수원시에 이제 기증할 마음은 있으셨지만 이 사진이 아마 또 그런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 전시를 할 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때 80년 전에 이 민간식 선생님 70년 전에 민간식 선생님 찾아왔던 친구가 이제는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를 찾아서 민간식 선생님이 저희 수원시로 오게 됐다 이렇게 이 사진을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전체는 29,451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합장, 편지, 다양한 서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기록물처럼 이게 어떤 스포츠 유산, 그러니까 유산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록물에 가까운 자료들이 한 2만여 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 문서들 그런 거를 빼면 한 4, 5천 점 정도가 이제 박물류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00건 이상이 바로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대한체육회, 올림픽, 각종 스포츠대회 기념품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이제 스포츠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그 올림픽 기념품 판넬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기념 판넬은 도쿄 올림픽 당시의 기념품, 멕시코 올림픽 당시의 기념품.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올림픽에 참여하시면서 가셔서 실제로 구하신 이런 기념품들을 이렇게 판넬로 다 일일이 꼼꼼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6년, 그러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하계 올림픽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게 LA 올림픽과 모스크바 올림픽이 한 패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구권이 참석을 안 했고 LA 올림픽 때는 동구권이 참석을 안 했고 88 올림픽 때 이제 다 동서양이 다 이제 그 동구권과 서구권이 다 참석한 올림픽이었는데요. 이 LA 올림픽과 이게 모스크바 올림픽이 이게 한 패널에 있는 것도 아주 이 자료가 아주 훌륭한 자료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관련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성화봉인데요. 1988년도 성화봉인데 이 성화봉이 좀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이 그 민관식 선생님한테 구술을 들으셨던 조성관이라는 분이 쓰신 글에는 이게 성화대에 마지막에 불을 붙인 성화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를 쭉 옮겨와서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이렇게 불을 붙이셨는데 그때 이제 불을 붙인 성화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로만 전해져서 이걸 확인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불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을린 부분 쪽이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을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성화를 들 때 불이 날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을린 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기까지 그을른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화대 성화봉을 이렇게 붙이고 보면 이제 제 영상을 살펴보니까 대략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이상은 이렇게 불을 계속 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아래까지 이제 그을린 거는 그때 사용한 성화봉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저것에 대한 뭐 소감 민간식 선생님한테 기증한 분이 내용이 어떤 나오거나 하면 더 이제 뜻깊은 유물이 될 것 같은데 요런 성화봉이 있고요. 당시 폐막식 때 사용됐던 그 청사초롱, 그리고 그 청사초롱 사용했던 모습도 사진으로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었죠. 1991년 제41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 남북 단일팀 페넌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남북 단일팀 최초의 그 국기였고 이제 페넌트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또 함께 참석하셔서 응원도 이제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올림픽 또 월드컵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스포츠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한체육회 관련 여러 이제 기록물들이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소개드릴 거는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요 대한체육 그 아이스링크와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수영장 건립할 때 소감 민간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불도저급으로 일을 추진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링크장하고 그 국제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외상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상으로 이제 다 건축을 하면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불할 기일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나라 쪽에 이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선거비를 보내주지만 이 건설비는 이제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김용호 여사님의 일화에 따르면 집에 와서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술도 몇 잔 드시고 대통령 욕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예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태릉 국제 수영장과 이제 빙상장이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이런 재밌는 자료들도 있고 당시에 본인이 했던 축사라든지 뭐 거기 가서 했던 개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또 대한체육회에서 그 소감 민간식 선생님이 이제 퇴직을 하실 때 이렇게 다 모아서 전체 이제 대한체육회의 산하 기관들, 협회 기관들의 엠블렘을 다 넣은 자개상을 또 선물을 해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진 자료들, 대한체육회 시절의 사진 자료들 앨범들이 빠짐없이 꼼꼼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사진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태릉 선수촌 건립할 때의 사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 때 사진, 그리고 태릉 선수촌 사진 여러 사진들이 많은 앨범을 통해서 이제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을 통해서 받은 또 기증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조호련 선수가 기증한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과 뭐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그 조호련 선수는 본인이 딴 국제 대회의 메달을 모두 민간식 선생님에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소강 민간식 선생님 예전에 이제 조호련 선수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수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YMCA 그 수영장에서 그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재능은 있었지만 그 재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체전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그 기회를 그 선수를 눈여겨봤던 소감 민간식 선생님이 발탁을 해서 곧바로 그 당시에 이제 방콕 아시안 게임 1970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금메달을 바로 획득을 하시죠. 그래서 진짜 깜짝 스타가 됐고 그 이후에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동메달을 또 많이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산은 현재 저희가 지금 예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최초 수영 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에서 그리고 아마 국제 경기에서 최초로 딴 메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는 최초로 딴 메달로서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전체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은철 선수가 자신이 사용했던 소구경 권총과 북경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기증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권투 선수 민병용 선수라든지 김춘호 선수 테니스에 기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이제 그 스포츠 평론가 조동표 씨가 기증한 탁구채인데요. 이게 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남북 단일팀이 구성을 했을 때 남북 선수들이 다 모두 남녀 선수들이 앞뒤로 다 사인을 한 탁구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우리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탁구채가 바로 이 탁구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요. 뭐 그다음에 대한육상연맹 회장님이 이제 황영조 선수의 발 모양 조각상을 제작을 해서 또 기증을 하셨고, 마사회에서도 또 이렇게 그 민관식 선생님이 말띠세요. 그래서 그 소장품 중에 말 조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유물들을 저희가 이제 받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전시를 한 거는 이제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이 유물을 이제 기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증을 받으면서 그 특별 기획전으로 소각 민관식과 그의 컬렉션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스포츠 유산과 관련된 게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한 공간 자체를 전체를 이제 스포츠 공간으로 좀 꾸며서 아까 소개했던 그런 여러 자료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수원 광교박물관을 개관하면서는 아예 소강실에 그 스포츠실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리고 소강 선생님이 워낙 테니스에 관심이 많으셨어 가지고 테니스 코트처럼 저희가 한 공간을 좀 이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이제 시상대 모양의 진열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독립 진열장들을 두고 그곳에 이제 선수들의 이제 그 뭐 금메달이라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포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수원시에 이제 많이 이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제대회, 수원도 이제 국제대회도 많이 펼쳐졌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것도 자료가 되나요? 하면서 본인이 이제 88 올림픽 때 그 자원봉사했던 것들, 참여했던 것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평창 올림픽 때 성화 봉송주자로 참여했던 자료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이것도 전시가 가능해요. 저희는 이제 보자마자 이제 바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기증을 받아서 그 공간도 저희가 다시 이제 꾸며서 소강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뭐 동계올림픽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해서 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증 받은 유물에 대해서 다 이것이 전시가 되고, 그 전시된 것을 또 보신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포츠 유산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전시라는 부분이고, 전시 공간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원 광교박물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스포츠 관련 특별전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이제 삐그덕거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2016년도는 수원 그 환희의 순간들, 또 2018년도에는 체육 스포츠 인이라는 걸 개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이 소각 민관식과 수원과 인연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관람객 분들은 소각 민관식이라는 분과 수원의 접점, 수원의 연결점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전시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예 수원 스포츠만 하고 거기에 민관식 선생님의 일부 자료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니 또 너무 소각 민관식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또 체육 스포츠인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소각 민관식 선생님이 기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꾸미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한국 스포츠 관련된 전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우리 이제 어쨌든 이 수원에 있는 광교박물관이라는 입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조금 시민들에게 더 외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스포츠 전시를 하면서 이번에는 스포츠 동감 수원이라는 주제로 전시 주제를 잡았습니다. 즉 저희 수원이 나름 이제 스포츠의 메카, 수원은 이제 우생순이 탄생한 도시고요. 한국 88 올림픽 때 그 수원 체육관,
수원의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바로 그 역사적인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소련을 꺾고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땄던 곳이 바로 이 수원 이제 그 체육관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 개최지였고, 또 그 한일 월드컵 개최를 할 때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원 시민들이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통해서 그 체육관 건립, 지금의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건립을 하는데 힘을 썼던 역사도 있고, 또 이제 그 제19단 그 프로야구 제19단 유치하기 위해서 힘썼던 부분,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부산까지인가요? 그 두 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 4개 프로 스포츠가 다 있는 지역은 바로 이 수원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 FC와 수원 삼성의 지역 더비가 있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지역 더비가 있었던이죠. 지금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떨어져서 지역 더비가 있었던 그 이 유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도시, 이 도시와 평생을 스포츠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한 남자의 만남이 바로 이 스포츠 동감이 아닌가. 그 동감으로 우리도 수원 시민들에게 스포츠라는, 스포츠의 메카 수원과 그 스포츠를 사랑했던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 수원에서 어우러져서 이런 유물들을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런 전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 구단들과도 연락을 해서 프로 구단들의 유니폼도 받고 응원 도구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사진 자료들도 받고, 또 수원시 체육회와도 함께 협업을 해서 수원시 체육회 이제 직장 경기 운동부의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도구들부터 거기 소속 선수들이 땄던 메달들을 또 대여를 해와서 이렇게 전시도 이제 그런 전시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강 민관식 선생님의 스포츠 유산을 또 지역과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요거는 이제 수원의 여러 이제 스포츠 시설들이고요. 이러한 이 스포츠와 관련된 전시나 그리고 저희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저희 체험실 그리고 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픽토그램을 통해서 종목들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이런 유물들의 내용들을 활동지를 가지고 전시지를 돌아다니면서 퀴즈를 푼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그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이런 스포츠 아주 귀중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 그 스포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소강 민관식 선생님 덕분에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다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기 위해서 저희도 또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전시들도 저희도 끊임없이 하고, 또 앞으로 2026년에 스포츠 이제 국립 스포츠 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유산 중에 필요한 부분들, 또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대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됐으면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이 스포츠 유산의 수집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제가 요 전시를 준비하거나 유물 수집 관련된 일을 계속 꾸준히 이제 해왔어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국가 지정 시스템은 이제 국보 보물, 뭐 시도 지정 유산, 그다음에 향토 유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이제 근대 그 문화 유산이 또 등록이 되고, 올해부터 이제 사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비 문화 유산이라는 제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미만의 유산이지만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미리 지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등록 문화 유산, 뭐 시도 지정 문화 유산, 뭐 보물 이런 식으로 이제 승급을 이제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 현재 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그 국립중앙과학관이 지금 현재 그 한국 중요 과학기술자료라는 유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중요 자료들을 바로 이 자신들이 스스로 그 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현재
8호까지 지정을 했고 올해 그것과 관련된 전시도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 유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이제 지정문화유산 아마 저번에 이제 발표나 또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한번 전체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문화유산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아마 20여 건 정도가 이제 지정문화유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유산 시스템이 사실은 스포츠 유산을 지정하는데 아주 이렇게 올바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스포츠 유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기준, 그리고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들이 현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수집을 하고 이것이 중요 유물로 지정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스포츠 관계자 여러분들,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유산을 따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또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스포츠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뭐랄까 좀 의심이나 이런 것도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스포츠 유산이 따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스포츠 유산이 됩니다라는 거 자꾸 막 홍보가 되면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유산이 뭐가 있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제 시도별로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좀 더 스포츠 유산이 활성화되고 양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도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카이브화입니다. 데이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시 준비를 하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그 소랑 교수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검색을 하면 웬만한 사이트, 웬만한 그 것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면 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고 거기 가서 다시 검색을 하고 찾아가면 많은 부분을 거기서 이제 역사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를 준비하는데 그 동아시아 대회 제2회였던가요? 제2회 동아시아 대회 축구공 참석했던 국가대표 사인이 있는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축구공에 사인들이 잔뜩 있는데 그러면 이때 국가대표로 갔던 선수들이 누구지 하고 찾아보려고 가보니까 어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갔더니 대회별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동아시아 대회는 이미 이제 개최가 안 되는 대회다 그러는지 그 내용이 없고 월드컵이나 이제 굵직굵직한 대회들은 거기 참가했던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외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포츠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누군가가 쌓은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록을 존중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어쨌든 땀과 노력이 담긴 결실들이 또 그런 여러 야구공이든 축구공이든 또는 도구든 이런 걸로 이제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하나의 사이트 종합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하위 아까도 저희 그 하키 협회장님이 부협회장님이었나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위 협회에서 그런 기록들을 싹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주시면 그걸 한 군데에서 다 모아서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거나 다른 어떤 자료를 찾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스포츠 유산을 활용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경표 학예연구사님은 발표에서 수원 광교박물관 소장, 스포츠 유산의 현황과 성격 그리고 특별기획전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포츠 유산의 활용도의 재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국성화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국성화입니다.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82쪽에 있는데 토론문 내용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토론 대신하겠습니다.
김경표 학예연구사님의 논문 수원 광교박물관 소장 스포츠 유산의 성격과 활용은 수원 광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 경위와 활용 사례, 스포츠 유산의 수집 활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글이며 소강 민관식 박사님의 스포츠 유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김경표 학예연구사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원 광교박물관에 소강 민관식실이 있고 이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유물 자료를 어떤 곳에 기증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기증에 대한 예우로 수원 광교박물관의 수원시에서 기증자를 위한 전시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증 전시실은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어떤 자원봉사자의 2002년 한인 월드컵 당시 받은 자료와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하면서 받은 성화봉송 당시 입었던 옷을 기증하는 것에서도 그런 것 같은 다양한 기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강 민간식 실이 있기에 축구 등의 다양한 스포츠 중심인 수원시에 다양한 기관들에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기증이라든지 대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에선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민관식 선생님의 스포츠 유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전시실에서도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유물을 등록할 때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강 민관식 선생님의 스포츠 유산에 대한 설명은 조성관 선생님이 쓴 민관식 컬렉션 탐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64년부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까지 만들어진 올림픽 패널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올림픽 패널은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고 하계 올림픽 패널에는 해당 대회의 성적이 표시되어 있음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쿄올림픽 선수단 청와대 방문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 대규모 선수단 파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돼 있었고 제1동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셋째로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에 대한 설명에서 불을 붙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아까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그런 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로 조호련 선수가 소강 민관식에게 메달을 기증하게 된 이유는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나 이은철 선수 같은 분들은 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균형을 맞춰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유산과 관련된 자료에서 다른 설명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스포츠 전시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관련 유산 중에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체육회장 민관식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 중에는 당시 경기장 공사 금액이 부족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편지였고요. 이 편지를 받고 집으로 온 민관식 선생님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물을 보면서는 잘 이해할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들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유물을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편지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간 시간이 없어서 면담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아이스링크 공사와 수영장 공사비 잔액은 사정은 매우 딱한 줄 압니다만 지금 이같이 많은 금액을 정부에서 염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년도 예산이나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지구당 운영비 500만 원, 500이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추정은 500만 원인데요. 보낸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다른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특히
태릉 선수촌 건립은 문화재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후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소강 민관식 선생님에게 임자 한 그루의 나무도 상하지 않게 시설한다는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들도 좀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식 컬렉션 룸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관식 선생님께서는 집에 컬렉션 룸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컬렉션 룸을 방문했던 많은 선수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스포츠 유산에 기증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민관식의 컬렉션 룸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김기성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사모님의 숨은 내조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체가 있다. 바로 콜렉션 룸이다. 민회장댁 60여 평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5만여 점의 각종 유형의 수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촌지 봉투를 비롯하여 남북한 탁구 선수들이 모두 사인한 라켓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회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포츠 유산의 활용 부분입니다. 먼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어려웠던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유산, 스포츠 관련 유산에서도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포츠 유산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 국립스포츠박물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체육박물관이라든지 송기정 기념관, 한국야구명예전당, 국립스포츠박물관, 한국야구박물관, 천안축구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박물관과도 적극적으로 스포츠 유산 기록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업을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성화 교수님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종합 토론 시간에 김경표 학예연구사님께서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와 이 토론을 통해서 볼 때 스포츠 유산의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스포츠 유산의 예비 문화 유산 이 도입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기여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담당해 주신 김경표 학예연구사님과 국성화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고 휴식 이후에 4시 35분부터 종합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선문대학교 최종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